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뉴스가 끝날 무렵이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리듬을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속도를 올렸다. 반지하 창틀을 타고 스며든 물방울이 벽지에 오래된 줄무늬 위로 또렷한 길을 그었다. 나는 행주로 그 물길을 닦다 말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화면 위에는 짧은 문장 하나. 부산 일정 길어졌어. 이번 달은 어려울 듯. 연락 자주 못해. 수호. 남편의 말투는 늘 간결했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괜찮냐는 말은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세 글자면 족하다는 듯, 어려울 듯. 나는 습관적으로 알겠어라고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글자를 모두 지우고 화면을 껐다. 방 안은 습하고 조용했다. 그러다 툭툭 소리가 들렸다. 주방 싱크대 아래서 새는 물줄기. 그 소리는 이상하게 몸속 어딘가에 박혀있는 빈 공간을 건드려. 한동안 귀를 막은 채 앉아있다가 결국 관리사무소 전단지에서 전기배관 긴급수리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꺼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어쩐지 가벼웠다.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확실한 문장이 내 쪽을 향해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문이 2번 노크되더니 남자가 들어왔다. 작업복 위에 검은 바람막이를 걸친 남자, 강동혁 42쯤 될까. 껑충하거나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반듯했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도구가 달린 벨트에서 금속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괜히 손등을 훔쳤다. 손에 묻은 물기와 세제 냄새가 서로 얽혀 내 코끝으로 올라왔다. 싱크대 배수관이 오래됐네요. 호스도 갈아야 하고.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팔뚝의 힘줄이 미세하게 일었다. 전등 아래 그의 뺨에 맺힌 땀 한 방울이 천천히 내려왔다. 시간 조금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네. 나는 물컵을 내밀었다. 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컵 바닥이 식탁을 스치는 소리가 묘하게 선명했다. 그날 수리는 2시간 가까이 걸렸다. 교체한 부품, 막힌 부분, 다음에 점검할 것. 그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그가 말해주는 다음에라는 단어가 나를 붙잡는 줄 같았다. 다음에, 정말 다음이 있을까? 계산을 마치고 그가 돌아설 때 나는 무심코 물었다. 비 많이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네, 다음에. 그는 말끝을 멈추고 웃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자 주방에 고여있던 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했다. 새로 갈아 끼운 호스에서는 물이 새지 않았다. 나는 손등으로 물을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아무 일도 아닌 듯 아무 일도 아닌. 그날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팅 늦게 끝남. 잘 자.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싱크대 밑장을 한 번 더 열어보았다. 금속 조임새는 단단했고 테이핑은 정갈했다. 낯선 사람의 손길이 남긴 단정함이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며칠 뒤 전등이 깜빡였다. 순간적으로 번지는 어둠 속에서 나는 휴대폰 불빛으로 거실을 비추었다. 전원을 내려도 올려도 전등은 불안하게 떨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명함을 찾아 다시 숫자를 눌렀다. 아, 그 반지하. 그는 내 주소를 정확히 기억했다. 지연 씨, 오늘 밤도 괜찮아요? 작업 끝나고 들릴게요. 지연 씨. 나는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부드럽다고 느꼈다. 고객님 대신 내 이름.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입에 올렸다. 초인종 소리가 딩동 울릴 때 나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작은 드라이버 하나와 테스터기를 들고 들어왔다. 전등 커버를 떼어내며 말했다. 배선이 낡아서 스파크가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손보면 괜찮을 겁니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았다. 작업등이 켜지고 벽면에 그가 만든 그림자가 부풀었다. 천장을 향해 팔을 뻗는 그의 상체, 팔꿈치가 만들어내는 둥근 선, 회색 작업복에 접힌 부분, 작업등 아래 그의 목을대가 움직일 때마다 땀방울이 번졌다. 다 됐어요. 불이 켜졌다. 방 안이 갑자기 너무 밝아졌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작업등을 끄면서 나를 보았다. 요즘 날씨가 습해져서 이런 고장이 자주 나요. 밤에 불 꺼지면 많이 불안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불안이 무엇에서 시작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설명할 언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가볍게 차라도 드시고 가시겠냐는 말이 내 입술 끝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그가 신발끈을 고쳐매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급히 컵 2개를 꺼냈다.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 컵에서 김이 났다. 그는 컵을 2손으로 감싸쥐고 잠깐 눈을 감았다. 이런 온기 좋네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나의 일상, 남편의 출장, 아들이 군대에 간 뒤 남은 집의 조용함, 밤마다 들리는 윗집의 TV 소리.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한 말만 골라 했다. 그런데도 잘 버티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버티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인정해주는 일. 그건 견딤의 흔적을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았다. 그가 돌아선 뒤에도 보리차의 온기는 식지 않았다. 나는 컵을 오래 쥐고 있었다. 손바닥이 데이는 줄도 모른 채 3번째로 그를 부른 날은 토요일이었다. 특별한 고장은 아니었다. 욕실 세면대에 물이 고인다는 사실 전화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불렀다.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세면대를 열어보면서 그는 가스켓이 닳았네요. 교체하면 돼요. 라고 말했다. 커피 드실래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다. 근처 카페에서 맡던 그 냄새가 내 집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이상했다. 컵을 건넬 때 손끝이 스쳤다. 아주 잠깐. 나는 컵을 더 세게 움켜잡았다. 요즘은 일이 많아요? 비 오면 늘 많아요. 반지하는 특히 물길이 낮은 데로 모이잖아요. 그럼 쉬는 날은 거의 없겠네요. 가끔 쉬죠. 바다가 보고 싶어질 때. 그가 컵을 내려놓았다. 손등에 까맣게 그을린 피부, 미세한 흉터, 무언가 오래 지탱해온 흔적. 갑자기 그 손이 누군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누군가의 어깨가 내 어깨와 같은 곡선을 가졌다면 어떨까?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고개를 저었다. 지연 씨, 그가 불렀다. 실례가 아니라면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려다 말았다. 무서운 것과 외로운 건 조금 달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듯 더 묻지 않았다. 동네 슈퍼에서 그와 마주친 건 그 다음 주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연 씨.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작업복 대신 검은 반팔 티셔츠를 입은 동혁이 서 있었다. 그의 팔뚝이 어두운 천 밑에서 더 단단해 보였다. 앞치마를 두른 점주 아줌마가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네. 라면이랑 두부 조금. 비가 오려나 봐요. 하늘이 눅눅하네요. 이 동네 하늘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눈빛이 말을 이었다. 아줌마가 봉지를 건네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훑었다. 그 시선에서 나는 낡은 가위의 나를 보았다. 무심하게도 무언가를 자르는 별다른 표정이 없는 날, 헤어지는 길목에서 그가 말했다. 내일도 근처 일 있어요.
오후쯤 커피 괜찮으면. 나는 답장하기 전에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가끔 만났다. 술이라는 핑계 없이도 동네 공원 벤치, 한강 쪽 작은 다리 아래 비 오는 날에 포장마차, 손이 닿는 일은 없었지만 눈빛은 충분히 닿았다. 그럴수록 나의 가슴은 더 빨리 뛰었고 더 깊이 저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의 끝에서 나는 늘 한 번 뒤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들킬 것 같은 두려움과 아무것도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비굴함이 서로 엉켜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남편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점점 더 짧아졌다. 회의, 늦음, 내일 통화. 말 줄임표도 없었다. 사람은 점점 기호가 되어갔다. 나는 그 기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의미도 찾지 않기로 했다. 자책의 모서리가 조금씩 달아갔다.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집이 아닌 곳에서 오래 머물렀다. 장마가 시작된 날 나는 우산 없이 길을 나섰고 그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젖어요. 그는 우산을 조금 더 내 쪽으로 기울였다. 그의 어깨가 젖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 지붕 밑에 섰다. 흙냄새와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가 자욱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내가 말했다. 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아요. 그래도 오늘은 오늘만.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낮다는 건 쉽게 부서지지 않으려 버티는 톤이라는 걸 나는 어쩌다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여인숙을 찾았다. 프런트엔 나이든 사장이 TV를 보며 졸고 있었다. 비에 젖은 옷을 걸어두고 방에 놓인 싸구려 전기포트를 켰다. 뜨거운 물에서 올라온 김이 내 얼굴을 덮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체온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댔. 그는 내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넣지 않았다. 대신 내 등 뒤에 손을 가만히 올려두었다. 우리 사이에 놓인 것은 욕망보다 오래된 것이었다. 누군가의 살아있는 체온, 나를 증명해주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증거. 밤새 비가 내렸다. 우리는 비 소리를 들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만큼 조심했고 이미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이 편안함이 죄라면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서로의 휴대폰에는 이니셜만 남았다. 전화를 걸지 않았다. 다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각자 걸어갔다. 편의점 CCTV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기록해 주길 바라면서 서로의 그림자밖에 모르는 듯 적절한 거리로. 그러나 비밀은 늘 세 번째 모서리에서 닳는다. 내가 버린 영수증, 그가 다녀간 흔적, 옆집 아주머니의 너무 바쁜 눈, 그리고 아들의 갑작스런 휴가. 아들은 늦은 밤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나는 놀라 뒤돌았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컵이 있었다. 커피 향이 아직 남아있었다. 누구 왔었어? 아들의 눈은 예리했다. 가위보다 더. 수리하러. 밤 11시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은 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고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문 사이의 공기만이 서로의 숨이 있음을 증명했다. 한참 후 그는 말했다. 엄마,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방식이 엉망이라서 터진 울음이었다. 소문은 빨랐다. 내가 포장마차에서 그의 우산에 함께 들어갔던 밤을 본 사람이 있었고 그 소문은 엘리베이터와 분리수거장과
공원 벤치를 거쳐 어디론가 굴러갔다. 나이 들어서 저게 뭔 짓이래. 남편은 출장을 다니는데 아들이 불쌍하지. 불쌍하다는 말은 칼이 되어 등 뒤에서 사람을 찌른다. 하지만 칼 끝은 늘 무디다. 아픈 대신 피곤해진다. 나는 피곤했다. 무기력에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어디서부터 젖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그만할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오늘은 같이 라면 먹고 가요? 우리는 라면에 계란을 하나씩 더 풀었다. 노른자가 퍼지는 모양이 예뻤다. 예쁜 것 앞에서 나는 이상하게 용감해졌고 겁이 났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연 씨, 나 때문에 누가 다치면? 그건 나도 똑같아요.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웃었다. 모르겠다라는 말. 그거 참 정확하네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예고 없이 돌아왔다.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를 창밖에서 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수건을 말리던 손을 멈췄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다. 여행용 가방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무거웠다. 그는 말없이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 사진틀, 액자 속 우리 셋의 사진. 오래된 사진이네. 이 집 습기가 더 심해졌어. 짝 말았어. 그는 가방을 풀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았다. 나 부산에 집을 하나 알아보고 있어. 그래, 거기서 지낼 생각이야. 그래, 너도 이사 가면 좋고. 나는 여기 익숙해. 그래, 우리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말했다. 그래, 그 사이 아무것도 건너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놓아두고 출장을 가도 제자리에서 작동할 가전제품처럼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그는 그 웃음을 나에게 건네지 않았다. 웃음은 화면 속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틀에서 물이 또 맺혔다. 나는 행주를 꺼내 그 물을 닦다가 멈췄다. 물방울이 다시 똑같은 자리로 맺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닦아도 닦아도 습한 날씨에는 다시 맺힌다. 그날 밤 나는 동혁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잠이 드는 데까지 아주 오래 걸렸다. 내가 잠들어도 어쩐지 누군가는 깨어있을 것 같은 밤. 아마도 그 누군가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였다. 다음 주 동네 시장에서 나는 동혁을 멀리서 보았다. 새벽부터 기침을 했는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가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골목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났다. 그가 포장마차 앞에서 우산을 접고 있을 때 나는 반대편에서 걸어갔다. 감기 들어요. 내가 말했다. 조심할게요. 우리는 우산을 나눠 들지 않았다. 각자의 우산 아래 서서 같은 빗소리를 들었다. 지한 씨,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자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진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도 누군가의 안부가 되어본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는 말하고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대개 빈자리의 윤곽이다. 나는 그 윤곽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비는 더 굵어졌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졌고 반지하의 배수가 막혔다. 물은 빠르게 차올랐다. 싱크대 밑장을 열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 부력에 떠오르는 쓰레기통, 둥둥 떠다니는 젓가락. 나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동혁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번호는 기억에 남아 있었다. 죄송해요. 이 시간에 어디세요? 그는 내가 끝까지 말하기도 전에 물었다. 지금 갈게요. 그는 한밤중에 뛰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바지단을 걷어붙이고 작업을 시작했다. 펌프를 돌리고 밸브를 조절하고 막힌 곳을 열었다, 닫았다. 그의 팔이 물속에서 움직였다. 물살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더니 드디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는 작은 승리의 환호 같았다. 우리는 젖은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고 젖은 수건을 베란다 쪽으로 옮겼다. 숨이 가빴다. 하만 가카리 문을 젖은 걸레를 물이 나가를 숨이 가빴다. 젖은 걸레를 무리는 젖은 걸레. 어르프.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우리 둘만의 전선이 있었다. 물과의 전쟁, 공동의 현장.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야 그는 무릎을 펴고 앉았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이마가 드러났다. 나는 수건을 건넸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천천히 수건을 받아 얼굴을 눌렀다. 다치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지연 씨. 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우리는 서로의 표정에서 같은 문장을 읽었다. 다시 안녕.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길에서 스쳐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순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내 몸은 그 순간들을 기억했다. 포장마차 진한 국물의 온도, 여인숙 싸구려 전기포트, 김의 습기, 시장 골목의 빗방울 냄새, 펌프가 물을 빨아들이던 소리, 몸이 기억한 것들은 어지간해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부산에서의 새집 이야기를 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 회사 근처 숙소, 편하다. 사람들도 괜찮다. 주말엔 아마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 그는 많은 말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다. 그 지켜줌이란 말 속에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라는 단서가 있었을까? 아마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누구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가을이 왔다. 벚꽃 대신 억새가 강바람을 맞고 있었다. 한강 둔치를 혼자 걸었다.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갈 때 나는 잠시 멈춰섰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떨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나 휴가 또 나왔어. 이번엔 오래 있을 수 있어. 그래. 어디야? 엄마 집 가도 돼? 그럼 아들은 저녁에 들어왔다.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훑어보았다. 이전보다 더 단정한 집, 남편의 물건이 거의 없는 집. 엄마, 응?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나는 놀랐다. 나 웃고 있었어? 응. 그는 라면을 끓이겠다고 나섰다. 냄비가 끓기 시작하자 부엌은 김으로 가득 찼다. 엄마, 응.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엄마 편이야. 말을 끝내고 그는 라면에 파를 듬뿍 넣었다. 나는 그 라면이 정말 맛있다고 말했다. 그는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람의 웃음은 때때로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것을 들어올린다. 겨울 초입, 반지하 창틀에 첫 성에가 끼었다. 아침마다 그 성에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작은 창을 만들었다. 그 작은 창으로 밖을 보면 하늘은
늘 생각보다 가까웠다. 나는 조금 늦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다. 강사에게 욕을 먹어도 매일 연습을 했다. 혼자 마트를 다녀오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강가를 달리는 일, 내가 나를 움직이는 연습. 어느 토요일, 나는 차를 몰고 근교의 시장에 갔다. 그곳에서 동혁을 멀리서 보았다. 그는 누군가의 보일러를 고치고 있었.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접혔. 나는 멈추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지나갔다. 그가 나를 못 본 척했다면 우리 둘 다 아주 잘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렀다. 우리 사랑 이대로. 기억 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카세트 테이프에 끊어진 테이프가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구를 향한 것도 무엇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안에 쌓인 공기 하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난생 처음 허락받은 미소 같았다. 봄이 와서야 남편은 정식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그래. 보통이라면 울었을 텐데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밤을 통과하며 저절로 말라버린 것 같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한강을 건너오면서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가 없었다. 그게 전부였다. 잘못과 책임을 나열하는 대신 그 결론 하나면 됐다. 예의가 없었다. 서로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지 않았고 묻지 않으면서도 안다고 여겼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오래된 커튼이 서서히 부풀었다가 꺼졌다. 부풀었다가 꺼졌다. 그 리듬이 묘하게 심장 박동과 맞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게 말했다. 살자. 5월. 유난히 맑은 오후. 나는 작은 자전거를 빌려 강가를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가볍게 때렸다. 멀리서 누군가 지연 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더 세게 페달을 밟았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바람이 눈가의 물기를 말려주었다. 강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미등록 번호. 네, 잠시, 아주 잠시 말이 없었다. 그때의 강동혁입니다. 숨이 걸렸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숨을 다시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요. 반지하는 괜찮으신지. 네, 배수 덕분에 다행이네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나도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잠시 들었다. 그럼, 네, 통화는 짧았다. 전과 같았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필요한 말만 고르는 사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강위로 바람이 불었다. 수면이 일렁였다. 나는 자전거를 돌려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반지하가 아니었다. 햇빛이 잘 들어왔다. 내 방에는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작은 나무 책상을 들여놓았다. 그 위에 노트를 놓고 매일 아침 10분씩 글을 썼다. 아주 사소한 것들. 오늘은 누구의 재채기를 들었다. 내 커피는 때때로 너무 쓰다. 쓰다는 건 나쁘지 않다. 각성의 맛이니까 가끔씩 그는 생각났다. 포장마차의 증기, 여인숙의 김, 펌프 소리. 그 모든 것은 생각의 스위치를 하나씩 누르고 내 마음속 방을 다녔다. 스위치는 꺼지고 켜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후회하니? 대답은 늘 같았다. 아니, 그렇다고 쉽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건 알았다. 그게
삶의 절반을 건져 올렸다. 고요한 밤이면 나는 창가에 서서 먼 불빛을 보았다. 누군가 지금쯤 어디에서야 공구함을 닦고 있을까? 누군가 지금쯤 어떤 집의 배수를 살리고 있을까? 그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집을 살리고 배수를 열고 전등을 켜는 일. 이 도시는 그런 누군가 덕분에 다시 아침을 맞는다. 나는 아침마다 불을 켤 수 있다. 5월의 마지막 주, 장마가 오기 전에 뜨거운 바람이 골목을 훑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반대편에서 동혁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작업복을 입지 않았고 흰 셔츠에 어두운 바지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멈춰 섰다. 차가 지나갔다. 불이 바뀌었다. 그가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좋아 보이세요. 덕분에요. 그는 잠깐 웃었다. 침묵이 흘렀다. 새 집은 햇빛이 잘 들어요. 내가 말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가 늘 걱정하던 반지하의 햇빛을 이제는 안심시켜주고 싶었는지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박자 늦게 서로에게서 눈을 거두었다. 그럼, 네, 그가 지나가고 나는 다시 신호를 건넜다. 햇빛이 길 위로 쏟아졌다. 뜨겁고 눈부시고 묘하게 서늘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때엔 반대로 움직인다. 뜨거운 한가운데서 서늘해지고 어두운 한가운데서 환해진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작은 식탁 위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채웠다. 물 위로 햇빛이 떠다녔다. 나는 그 물을 반쯤 마시고 남은 절반을 창가의 화분에 부었다. 흙이물을 천천히 먹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입 밖으로 불렀다. 서지연. 대답 대신 내 몸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가끔 밤이 길어지면 여전히 귓가에 빗소리가 맺힌다. 그 빗소리는 지난 여름의 그것과 닮았지만 조금 다르다. 이제는 내 안쪽 어딘가가 먼저 젖지 않는다. 비는 밖에서 안으로 스며들기 전에 내 손이 먼저 창문을 닫는다. 사랑이었는지 구원이었는지 잠시의 동맹이었는지 나는 결론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시간들이 나를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것. 멈춰있던 기계가 다시 돌아가듯 켜지지 않던 등불이 번쩍 켜지듯 나는 오늘 밤도 전등 스위치를 올린다. 불이 켜진다. 방안이 환해진다. 아무도 묻지 않아도 누군가 내 손이 떨리는지 관찰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불은 내 손으로 켠 불이라고. 그리고 아주 가끔 강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나는 혼자 속초에 간다. 바닷가를 오래 걸으며 파도를 본다. 파도는 오고 가고 다시 온다. 같은 모양은 한 번도 없다. 나는 그 불규칙 속에서 이상한 안정을 발견한다. 삶도, 사랑도, 후회도, 용서도 아마 모두 그런 모양일 것이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에 얼굴을 비춘다. 50이라는 숫자는 한때 벽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문 같다. 열면 바람이 들어온다. 닫으면 집이 따뜻해진다. 나는 오늘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선택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 전부는 전에는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다. 버스가 다리를 건넌다. 강물이 반짝인다. 휴대폰이 가볍게 떨린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둔 채 불빛으로 물든 도시를 본다. 저 불빛 중 어떤 것은 누군가의 여정이고 어떤 것은 누군가의 귀환이고 어떤 것은 누군가의 시작일 것이다.
오늘 밤 내 불빛은 귀환에 가깝다. 돌아온 자리, 내가 만든 자리, 그리고 내가 지킬 자리.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부른다. 낮고 단단하게,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대답이니까.